성수동에 있는 무비랜드라고 최근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작지만 알차고 프로그램이 아주 재밌는 극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뭐 조금 있다가 극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 가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성수동 즈음에 가실 때 한번 극장 프로그램 체크해 보시고 건강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영화 취향은 어떠실까요? 극장주의 영화 취향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다큐를 일단 즐겨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저 다큐 엄청 좋아해요. 특히 인간극장류의 그 한국 일상 담은 그 남들 사는 거 보는 거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요번에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하고 영화는 장르는 다르지 않고 저는 되게 자기적인 영화들 좋아해요. 좀 이렇게 짜티나는 거, 저거로 세트 조금 그래서 주로 옛날 영화들 즐겨보는 편입니다. 네. 오늘 보신 제품 에펜트리즈 드로잉 나이프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대략적으로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차차 나누겠지만요. 이분은 원래 다큐 보기 전부터 씬에서 워낙 유명한 대가분이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애써 피했었어요. 이분 작업을 이렇게 너무 잘하니까 질투나고 보면 어떻게 저런 작업을 하셨을까? 그랬는데 이제 조금 비하인드 어떻게 작업하시는지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작업의 질이나 그분 작업의 영향력은 저와 다르지만 결과물의 종류는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작업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 해결하지 못하고 피했던 부분들을 돌파하고 해내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반성하면서 저는 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같은 직업군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때 느껴지는 좀 압박감과 공감과 여러 가지가 뒤섞인 감정이 있잖아요.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작품을 대하시지 않았을까 싶고, 일단 이름이 전면에 나선 작품인 만큼 한 인물을 통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작업에 접근해가고 조금 총체적인 그림으로서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인물 다큐의 접근을 이 다큐가 취하고 있는데요. 인물 다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인물 다큐로서 이 작품이 좀 돋보이는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어렵습니다. 한 사람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로서 이런 점은 참 좋았던 것 같다라는 점이 있다면요? 조금 동문서답의 메타적인 대답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림을 다루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그 시각적 결과물을 사람들이 소비하고 향유하긴 하죠. 근데 그 인물 자체를 특히 동시대의 그 작업자를 다루는 거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씬의 좀 한계 같기도 한데 그 작업자 자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자기 커리어를 쌓아놨다는 것 자체에서 일단 경외감은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물 다큐 혹은 다른 어떤 전기 작품들을 생각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은 평가하기가 오히려 조금 더, 이런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편안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의 인생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평가들이잖아요. 이미 그 인생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동시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력과 활동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사람을 그 시대의 시선으로 평가한다는 건 사실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정확한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댄 코버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첫 번째 장편 다큐멘터리를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광고 디렉팅을 많이 한 것으로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왔던 사람인데요. 애플, 델타항공, 코치 같은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서 커리어를 쌓았던 광고 디렉터 출신이고요. 2019년에 제프 에펜트리즈를 중심으로 한 단편 영화 작업을 할 기회가 이 사람에게 생겨요. 그 작업은 뭐였냐면 2015년에 갤러리를 운영하던 한 친구가 이 감독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제프 작품을 우리가 전시관에서 전시를 할 건데
비디오가 좀 필요해. 네가 좀 찍어줄래? 이런 식의 제안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2019년에 이 다큐에도 잠깐 등장을 하는데 미국 그래픽 아트 협회에서 제프가 수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장면을 위한 단편 영화를 찍기로 계약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더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영화에도 등장을 하지만 앤드류 페인터라는 사진작가가 오래 이 사람의 작업과 일상들을 기록을 하잖아요. 그 사진에서 영감을 얻은 거죠. 나도 무언가 이 사람에 대한 저런 기록을 가지고 싶다. 그 그림을 처음에 그 사진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인스타그램에 앤드류 페인터가 찍은 제프의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을 또다시 리포스팅한 것을 보고 이 사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앤드류의 사진이 없었다면 이 다큐를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의 접근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무려 4년 동안 이 작업을 지지하게 되는데요. 이 작업을 하게 된 가장 큰 동력으로는 그 앤드류 페인터가 17년 동안 찍었던 제프의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을 이 감독이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출 의도라든지 목표를 담은 구체적인 이메일을 제프 맥페트리지에게 보내게 돼요. 그리고 맥페트리지가 제작을 허락하면서 이후에 LA, 뉴욕, 캐나다를 오가면서 이 다큐가 제작이 되게 됐고요. 이걸 만들면서 감독이 느꼈던 가장 큰 고민은 이 영화 속에 갈등이라고는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하면 커다란 갈등이나 사건 없이도 사람들을 사로잡고 설득하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영화는 여러 가지 모습을 다루죠. 예술가이자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적인 측면까지 두루 다루는 방식을 택하는데요. 아마 오늘 포착하신 다큐의 가운데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각각 다르겠지만 어떠세요? 어떤 모습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으세요? 보통 작업에 구력이 쌓이면 그 작업의 외주화 또는 작업의 분업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이분 작업하시는 걸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평면 작업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을 표현 방식을 실험하시고 그리고 이런 뭐 조형적인 오브제 작업도 실제로 사포질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의 작업 스타일이 굉장히 재나잖아요. 그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미니멀하고 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그 리듬감이나 균형감을 잡아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코어 작업자 개인의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연차가 쌓이면서도 놓지 않고 다양하게 실험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굉장히 반성했습니다. 저는 신체 활동을 열심히 다루는 사람이라.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정신과도 아마 관련된 어떤 활동일 텐데 기술을 배우면 이 기술이 늘어가는 거에 따라 나에게 주어진 어떤 보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걸 조금씩 더 잘하게 되는구나, 혹은 이전에는 못하던 걸 하게 되는구나. 근데 그거를 신체 활동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했는데 이 얘기는 조금 후에 다시 나누게 될 일이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끊임없이 어떤 수련을 하는 사람 같기도 한데 모추님은 브랜딩 전문가이기도 하잖아요. 브랜딩을 하시는 분이기도 한데 제프 맥페트리지의 작품을 원래 알고 계셨던 분도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 이 다큐를 통해 처음 접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만약에 맥페트리지의 작업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브랜딩해야 한다면 몇 가지 키워드로 어떻게 소개를 좀 하고 싶으세요? 제가 그 일을 의뢰한다면. 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 말하기. 이분 작업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음으로 말하기를 통해 얻는 효과는 무엇일까는 그 시각적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쌍방향으로 이야기를 같이 만들 수 있는 것. 그림 사실은 너무 저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단순한 그림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 그림은 저 아저씨 왜 눈 감고 있지? 어떤 걸지? 그게 쌍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한 그게 저는 굉장히 질투났고 굉장히 피했던 부분인 것 같고 저도 그림 그리는 사람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묘사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를 걸죠. 제 그림을 통해서. 근데 저는 굉장히 주입식, 일방향. 그래서 이런 세련된 방식의 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말하지 않음으로 말하기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저는 뭐 브랜딩 전문가가 전혀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일반 관객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보고 제일 신기했던 점이 뭐냐면 아마 제가 이걸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겠죠? 뭔가를 보고 그릴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그러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물컵을 그린다 혹은 자동차를 그린다 하면 머릿속에 그 구상에 대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찍어놓은 사진을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각도의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미지를 먼저 만들고 그걸 따라 트레이싱이 아니어도 그림을 그릴 것 같은데 마치 머릿속에 모든 지도가 있는 것처럼 바로 연필로 이렇게 선을 그려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저렇게까지 되려면 저것은 많은 관찰의 결과일까? 그러니까 같은 물건을 보더라도 앞뒤, 위, 좌우 뭐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업일까? 아니면 너무 자연스럽게 추상이 가능한 사람일까? 이걸 신기해하면서 영화를 봤는데 제프 스스로가 자신의 작업을 설명하기로는 반복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2016년에 코펜하겐에서 전시를 했을 때 그 전시의 이름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듣지 않는 고요함이라는 더 콰이트 오브 낫 리스닝이라는 제목의 전시를 열었다고 하는데 거기 써있는 문구를 제가 하나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큐레이팅 문구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근데 그게 뭐였냐면 제프가 메비우스의 띠를 따라 걷는 느낌으로 작업을 한다라는 설명을 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끝없는 방황이 될 거다라는 말을 작가가 했다고 하는데 메비우스의 띠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마치 영화에 등장하는 허의 그 인터넷 인터페이스를 그린 방식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시작했던 곳으로 다시 향하는 좀 연속성의 방향을 그리는 게 메비우스의 띠겠죠. 그래서 내 작품에서 그런 식의 어떤 반복이 항상 주된 모티프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작가가 한 적이 있고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를 한 것은 그래픽 디자이너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자기는 항상 가지고 좀 노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다라는 설명을 하는데 그래픽 디자인 맥락 안에서 예술을 하거나 예술의 맥락에서 디자인이라면서 경계를 계속 흐려놓는 작업을 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래픽 디자이너란 무엇이다 라는 것을 계속 해체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작업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 경계를 지우고 변화시키고 하면서 자신만의 균형을 찾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작업 방식을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감상은 다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어린 아이가 그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잠깐 설명되는 어떤 기하학의 느낌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고유의 매력을 각각 감지하시는 방식이 다를 텐데 고추님은 이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아까 동시대 작가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동시대 작가들 중에서 뛰어난 어떤 매력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작가분들도 너무 멋진 분들 많잖아요. 멋진 작업들. 그리고 이분 작업만 봐도 그러니까 시각적인 색, 자리 쪽가 굉장히 강한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그런 그림들의 특징은 일단 장점은 빠르게 이렇게 아이 캐칭을 할 수 있죠. 귀엽다, 예쁘다. 그런데 또 단점은 빨리 피로감이 너무 이렇게 강렬한 색들에 근데 왜 이분은 이렇게 장수하면서 이렇게 신화되면서 영화까지 만들어지는가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틈을 주는 그림들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좀 미완결된 느낌? 그래서 이분의 작품 폄하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 그림을 보고 나도 한마디 훈수 두고 싶고 또는 이 아저씨는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같이 쌍방향까지가 작업 같습니다. 네.
이건 제 판단입니다. 네. 네, 지금 다 우리 각자의 판단을 네. 말씀해주신 걸 저는 굳이 단어로 축약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은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되게 직관적인 그림이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순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피카소의 그림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까지 추상으로 가려면 정말 완벽한 구상을 할 줄 아는 작가여야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단순한 느낌을 주되 정확한 인상의 무언가를 그려내려면 정말 많은 과정을 아마 거쳤을 것 같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 같기에 이 그림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뭔가가 있는데 실제로 제품 팩트리즈가 한 인터뷰들을 보면 본인의 작업을 편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많이 그린다는 거죠. 스케치도 많고 뭐 수채화도 많고 정말 많은데 스케치북에 그림이 이렇게 막 쌓여 있을 때 그 안에 자료들을 보면서 여기서 뭘 발전시킬까? 뭘 살아남을까? 이걸 좀 다듬으면 어떨까 하는 식으로 좀 줄인다는 거예요, 작업을. 그렇게 디자인에 참여하면서 내가 애초에 그렸던 그림이 좀 진화해가는 과정을 보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린 그림 안에서 디자이너로서 뭔가를 읽을 수 있겠다. 이제 기호가 좀 생기는구나. 이건 좀 R처럼 보이네. I처럼 보이네. 이런 알파벳을 읽기도 하고 그렇게 기호나 상징이나 단어나 이미지 같은 것을 가지고 좀 이것저것 만져보고 조합하고 편집하는 방식의 디자인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이 감독은, 이 다큐를 제작한 감독이 CBS 아츠라는 채널에서 한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이 감독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담하고 간결한 면이 있어서 일단 시선을 사로잡고 그 면은 아마도 광고 언어를 사용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다니는 힘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작업을 하면서 했다고 하고 초기 디자인 작업을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거나 재치가 있는데 굉장히 고약한 농담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깔끔한 디자인 언어를 사용하는 반면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런 점이 보이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점이 아닌가라고 느꼈다는 인터뷰를 CBS 아츠를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맥패트리츠를 포함해서 우리가 여러 예술가들의 경우를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어요. 순수 예술이냐, 아니면 상업이냐, 그 경계냐, 뭐 이런 구분을 항상 우리는 짓기를 좋아하고 이 작가가 어느 선에 있는 사람인지 구분하기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할까요? 왜 위치를 자꾸 순수 예술인지, 상업인지, 경계인지, 작업의 형태와 위치를 자꾸 가늠해 보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저도 이해 못하겠어요. 척결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 않아야 되는 네, 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순수 예술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그 경제적인 논리들, 작가들 내 그림 어떻게 팔지, 어떻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은 좀 당연한 것 같고 네. 그렇게 타고 올라가다 보면 그럼 순수 예술이라는 것의 정의는 무엇인가? 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이분의 빙의에서 생각하면 어쨌든 이분은 그런 카테고리나 경계에 대해서 메타인지로 좀 멀리서 바라본 거고 그래서 오히려 방향을 심플하게 설정할 수 있고 작업 그 자체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다양한 작업을 실제로 하잖아요. 그래서 맥패트리즈를 어떤 작업을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사실 어떻게 말해야 될까 곤란해지는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다큐에서 우리가 본 것만 해도 일러스트레이터이기도 하고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벽화를 그리는 사람이기도 하고 초기 경력 중에 하나는 매거진 아트를 작업을 하기도 했고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으로 칠하는 방식의 드로잉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작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꿰뚫는 하나의 공통점이라면 어떤 제품이든 사물이든 상황이든 무언가에 대한 이해를 하나의 이미지로 그냥 설명하는 작업을 해오는 사람이라는 설명이 어떨까라는 것을 다큐를 보면서 계속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사람에게 누군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스스로는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가장 자유로운 순간들을 가장 많이 찾는 것이라고 대답을 한 바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 나 자신으로서 가장 명확하고 나답게 살아간다 라는 말을 한 걸 보면 앞으로도 아마 이런 다양한 경계를 넘는 작업들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가는 방식을 지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큐를 보면 이 사람이 삶을 대하는 방식, 그게 예술에 투영되는 방식도 볼 수 있는데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 사람의 워딩 중 하나가 삶을 통제하는 게 취향을 가지게 해준다라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인상적으로 남은 이유는 취향을 가지려면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와는 정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이었고 저는 그렇게 믿어왔거든요. 얕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 취향이 만들어지고 하나를 뭔가 파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취향을 자기가 분명히 가지고 키워나가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었어요. 물론 근데 이 아저씨 말이 정답은 아니죠.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근데 저도 그 통제라는 단어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마지막에도 나오고. 근데 그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통제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영화 다 보고 그냥 제가 느낀 건 뭐 자기주도성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건가? 오역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 같고 그 취향을 뭐 키워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제 방식에서는 저는 굉장히 솔직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남들한테 얘기하기 어려운 좀 자기 천박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끄집어낼수록 더 취향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우리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들에서 약간 불문율처럼 저 이발소 그림 같아. 그런 약간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발소 가면 걸려 있을 것 같은 그림. 그러면 우리 밥 아저씨 그림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해요. 마치 우리가 라라랜드에서 보았던 엘리베이터 뮤직으로 재즈 음악을 표현하는 거군요. 그런데 내 취향은 이발소 그림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솔직함들이 자기 취향을 딥하게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발소는 저와 평소에 친했던 공간이 아니기에 집에서 어떤 그림이 있으라고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댄코호트 감독이 이 다큐멘터리 작업을, 이 영화를 만든 작업을 한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냥 하루 종일 그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헤어지기 직전에 마지막 5분 동안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하루 종일 봤던 것보다 되게 어리석고 유치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놓친 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하루 종일 오해를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다큐를 시작한 거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술가가 이렇게 꾸준할 리가 없어. 이렇게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꾸준한 작업을 하는 사람일 리가 없어. 알코올 중독자일 거야. 혹은 뭐 뒤로 무슨 약을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이 다큐에 접근을 했대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 삶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방식으로서 예술을 이어오는 사람인 건데 감독도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다. 그게 이 다큐가 조금은 시시해진 어떤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예술가는 고통받아야 돼. 굉장히 외로워야 돼. 그래야 굉장한 걸작이 나와라는 편견 아닌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편견으로 접근을 했지만 절대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감독이 하곤 했는데요. 나중에 제가 그 제프맥 패트리스 인터뷰를 몇 개 찾아보고 굉장히 재미있는 코멘트를 찾았던 거는 이 사람의 취미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스케이트보딩도 하고 하이킹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러닝을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이킹을 할 때는 내가 이 하이킹을 할 동안 영감을 얻을 거야 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는데요. 전 이게 되게 특이한 접근 방식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혹은 나의 일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다 나의 일 혹은 나의 어떤 퍼스널리티에 영향을 주기를 바라면서 무언가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프는 굉장히 확언을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은 모든 걸 망칠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방금 내가 3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15분밖에 그림을 그릴 시간이 없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전거 조금 탈걸, 그림을 더 오래 그릴걸 이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텐데
제프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하면 비참해지니까 그림은 그림이고 자전거는 자전거다라고 구분을 한다는 거죠. 이 건강한 구분법이 어쩌면 이 사람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해온 가장 훌륭하고 건강하고 단단한 방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러운 워딩도 있었습니다. 거절이 훨씬 쉽다. 저는 거절이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말에 전혀 일단 공감을 하지 못했고 회의가 싫어서 회의를 안 한다. 이 말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를 생각을 했는데 저런 작업 철학에 일단 동의를 못 하시겠군요. 그렇다면. 동의하는데 너무 동의하는데 제가 아직 그 대가의 단계에 가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예. 뭐 압도적인 그 밀도감 스스로 작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지점인 것 같고 저도 회의 너무 싫지만 하루 종일 회의해요. 네, 그래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네, 부럽습니다.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회의가 싫어서 회의 안 합니다라는 말과 거절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달고 살고 싶지만 사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 근데 실제로는 그 클라이언트의 어떤 코멘트에 리액션하는 걸 싫어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이것도 어떤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 누군가에게 응답하고 특히 피드백, 그러니까 메모를 받는 과정을 싫어하진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그게 대화고 경청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다라는 굉장히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 뒤에 덧붙인 말이 사실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은데 최고의 작품은 내가 직접 해낸 작업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어떤 코멘트도 없이 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의 대가가 돼야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다큐를 보셨던 영화 팬들 중에 반가워할 만한 대목은 영화인들과의 작업의 대목이죠. 스파이크 존즈 감독도 등장을 하고 영화에는 소피아 코폴라 등도 작업을 해서 이 사람과 어떤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그 소회를 들려주기도 하는데요. 그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 영화인들이 이 사람과의 작업을 이야기하는 언젠가는 꿈꾸는 작업이기도 하신가요? 좋은 아티스트 옆에 좋은 아티스트가 있구나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거구나 그런 것들 부럽게 봤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일을 시작한 이들이기에 가능한 네네. 것이기도 했고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제약 없이 그냥 자유롭게 상상을 해본다면 누구와 어떤 작업을 할 때 너무 즐겁겠다라고 상상하세요? 제약이 없다고 하니까 죽은 사람 포함. 좋습니다. 네. 고인 포함해서 고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무비랜드가 그 작년 3월에 개관했어요. 2월 말에. 그래서 개관작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때 60년대 무협 영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대치역 상영했는데 그 대치역 감독님 홍금정 감독님이랑 같이 한번 협업해보고 싶습니다. 이유는 네. 이분 작업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아티스트이기도 하면서 그 직업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분이 처한 환경은 스튜디오 시스템이라는 어떤 굉장히 그렇게 판에 박힌 어떤 구조 속에서 어쨌든 자기 색을 반기를 든 게 아니고 유연하게 그 균형 감각을 하면서 자기 색을 녹인 게 좀 어깨너머로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돌아가신 분 포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변을 허용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신 대답이 아니시군요. 아닙니다. 그 여기에서 많은 말들이 이미 나왔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조금 하고 가면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었던 처녀 자살소동 99년작이죠. 이 타이틀 디자인을 계기로 영화계에 발을 디디게 됐고 이후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존 말코비치 되기의 타이틀 작업 그리고 괴물들이 사는 나라 역시 마찬가지 타이틀 작업을 하게 됐고요. 특히 좋아하시는 그녀라는 작품에 정식 그 타이틀의 명칭 그러니까 우리가 엔드 크레딧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파트로 참여했는지에 대한 직군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제프의 공식 명칭은 타이틀 디자이너도 있고 그래피컬 퓨처리스트 디자이너라는 굉장히 복잡한 직함이 붙어있는데 그녀에서 타이틀 디자인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미래 도시의 공간 그래픽을 전부 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직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 캐릭터 사만다의 인터페이스 아까 우리가 손으로 표시를 했던 그 모양까지 제작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 다큐의 총괄 제작자가 바로 스파이크 존즈 감독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후 관계가 약간 궁금해지잖아요. 스파이크 존즈 감독이 제작을 맡겼을까? 아니면 감독이 뭔가를 의뢰했을까? 정답은 후자고요.
스파이크 존스가 총괄 제작에 참여한 건 사실 이 감독의 요청 때문이었는데 편집 컷을 만들어서 일단 중간에 보낸 거예요. 한 2년 반쯤 작업을 했을 때. 작업을 보내면서 어떻게 이 영화에 프로듀서로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라고 스파이크 존스에게 감독이 물어본 거죠. 그래서 감독이 그 다음날 생각을 해보다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것을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네요. 라고 일종의 멘토링으로 시작을 한 거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의견을 좀 주고받기도 하고 제프와 기존의 관계도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총괄 프로듀서로 나중에 이 영화에 참여를 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막 즐거운 상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프 맥페트리지에게 만약에 내가 작업을 의뢰할 수 있다면 회의 없이 그냥 이메일로 어떤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면 뭘 해달라고 할까? 엄청 막 즐거운 고민을 하면서 이 영화를 봤는데 만약에 협업이 가능하다면 어떤 걸 의뢰하고 싶으세요? 그 노비랜드가 그 전면이 그냥 도화지 같은 콘크리트 벽이에요. 그 대형 걸리는 게. 근데 저는 그 완성품보다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그 아까 스케치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 기호 붙여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무비랜드에 오는 모든 분이 제프 맥페트리의 협업을 가장 먼저 알아챌 수 있게 그 때문에 한편으로 영화에서 조금 큰 어떤 영감을 저에게 주었던 것은 팬데믹처럼 우리 모두가 불시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있을 때 그걸 자기 안에서 어떤 전환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고 저는 2020년대를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하고 하나도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게 저에게 미친 굉장한 큰 영향이 여러분 모두에게처럼 저에게도 있고 그게 저의 안에 무언가를 굉장히 많이 바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무언가는 지금 하나하나 경험하고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큐도 4년 동안의 제작 과정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팬데믹의 경험들과 그것이 가족과 작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나아가긴 하던데요. 만약에 그런 팬데믹처럼 아주 큰 전환점이 되었던 나의 일이 아니라 외부 환경이나 자극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외부 자극이요.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걸 겪어야 하는 어떤 상황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예측하지 않게 다가오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팬데믹은 저희 팀도 겪긴 했어요. 근데 저희는 일 시작했을 때 이미 코로나 시기여서 그냥 그게 디폴트였는데 이것도 외부의 안 좋은 일이라고 하면 저희 대답하기 좀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일이 관성에 젖어서 저는 그게 저도 그렇고 우리 친구 같이 일하는 멤버들도 그렇고 마음이 곪고 있다고 느꼈었고 네, 그냥 영업 내빼고 그냥 일하는 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 그랬을 때 이제 저희는 그 정신승리 또는 일종의 제프 이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통제했어요. 우리는 영화 좋아하니까 극장 만들자. 그렇게.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맞지 않은 대답인 것 같은데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개관을 한 시기를 보면 모두가 팬데믹이라 극장은 안 된다고 할 때 역으로 극장을 여신 거잖아요. 각자 그 어떤 외부의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이 그만큼 다르다라는 걸 저도 무비랜드를 통해서 한번 보았던 것 같고 브랜드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보면 여기서 제프 맥트리지가 보이는 방식이 굉장히 폐쇄적인 방식이잖아요. 그 어떤 열린 협업을 지향한다기보다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무언가에 조금 더 집중한 예술가처럼 보이는데 사실 모추님이 하고 계신 작업을 보면 굉장히 열려 있거든요. 브랜드가 일단 있죠. 모베럭스라는 브랜드가 있고 그 모든 과정들을 채널을 통해서 모티비를 통해서 공개하시기도 하고 급기야 공간이 생겼죠. 모비랜드라는 공간이 생겼는데 이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과 브랜드와 모든 철학을 담은 열린 지향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열린 철학을 지향할 때는 어떻게 그 기준을 가져가시는 편인지도 궁금했어요. 근데 그렇게 다른 건
다른 건 이분 자체는 그냥 작업 그 자체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어떤 특별한 기준을 두고 했던 건 아닌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이랑 외부의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띄우고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흔들릴 때가 휘둘릴 때가 그래서 어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에 제일 코어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항상 잊지 않고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규칙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연관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항상 이 사람은 나답다는 게 뭔가, 자기다움이 뭘까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이 다큐가 그래서 자기다움을 잃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모추님이 생각하는 자기답다라는 건 어떤 거고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브랜딩 씬에서도 그 자기다움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 얘기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답다는 게 뭐지? 저는 생각해 보면 솔직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다는 게 내가 너에게 솔직해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하다 보면 내가 내 스스로를 나 편하라고 포장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나 스스로를 속이는. 그러니까 나의 치졸함, 나의 비겁함, 나의 유치함 그거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자기다운 부분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전 자기답지 못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가시지 못한 거죠. 그런 것 같다.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자기의 가장 어두운 거,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무언가랑 마주하는 게 사실 가장 어려운 지점이기도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통과하지 못하고서는 자기답다는 걸 영원히 찾게 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다큐에는 드로잉 라이프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단어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모추님이 지금의 삶에 부제를 붙인다면 어떤 부제를 붙이고 싶으세요? 저는 이야기 추종자,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스토리텔링과 맞닿아있기 때문인 걸까요? 네. 이야기 재밌잖아요. 재밌죠. 오늘 이야기도 즐겁습니다. 네. 모춘 이야기 추종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큐를 만든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드로잉 라이프라는 부제가 붙은 다큐를 만들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깊이 생각하지 않는 생각 중에 하나가 시간에 대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이 다큐를 통해 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나도 좀 더 의도적으로 이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사람처럼 우리 삶에서 24시간 동안 원하는 결정만을 하면서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각자에게 닿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 다큐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여러분께 24시간과 어떤 삶에 끌어가는 방식 같은 것들이 좀 더 이 다큐를 통해서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관객분들 중에서 영화에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거나 오늘 모추님도 특별히 자리하셨으니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관객분 계실까요? 아니면 네, 가운데 카메라 앞쪽에 앉아 계신 관객분요? 네,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의 수십 년간 영화를 보면서 요즘 들어 극장이 없어진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슬퍼지더라고요. 그런데 무비랜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되게 많이 반가웠어요. 극장이 새로 생긴다는 건 어릴 때나 느꼈던 경험은 어른 돼서 느꼈던 것이 참 즐거웠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비랜드 유튜브 다큐멘터리들을 봤는데 극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회의적인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역으로 가는 것에서 어떤 용기를 갖고 나아가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유튜브 채널 모티브라는 걸 운영해요. 저희 팀은. 그래서 극장을 만들기 전부터 저희가 하는 일들을 그냥 실시간으로 이렇게 사람들이랑 나누고 있었고, 저희 작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서 응원도 받고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팀이 극장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을 송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희 팀 의도와는 다르게 욕을 엄청 먹었어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극장이라는 거를 저희가 영화업계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아니어서 이렇게 굉장히 갈치자로 갔거든요. 기획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뭐 돈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고,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이제 좀 많이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혼수도 엄청 드시고 뭐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실제로 이제 저희가 뭐 극장 의자도 사야 되고 뭐 스피커도 사야 되고 이렇게 업자분들 만나면 저희가 고객이잖아요. 그래서 다 말리시는 거예요. 하지마. 하지마. 야, 길바닥에 돈 버리는 거야. 하지마. 하고 평일에 한 회차에 한 10명 정도 차면 그러면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회의적이고 우리 편이 있다고 생각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기획 너무 어설프다, 뭐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가치가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되니까 진짜 포기 직전까지 갔어요. 포기 직전까지 갔고, 근데 이거는 좀 약간 거짓말 아니고 우리 팀 멤버들이 다 자기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버튼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공간에 직접 가보시면 알겠지만 하나의 브랜딩을 만든다는 게 어디까지 섬세해질 수 있는지 저는 공간을 완전 경험한 것 같았어요.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 가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손잡이 하나까지 뭔가 허투루 만들지 않았다라는 공간의 느낌을 주고, 의자가 진짜 좋더라고요. 모든 극장에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어떤 인상적인 경험을 준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공간 브랜딩도 예술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프처럼 그 그림으로 영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 모든 걸 자기가 통과하고 경험하게 하면서 어떤 영감이 되고자 하는 원천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브랜드든 공간이든 다 그런 예술의 영역으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농담이 아니라 무비랜드에서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관객분이 계시면 한 분 정도만 이야기 더 들어볼까요?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자리를 마무리해도 될까요? 마무리 멘트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허크라는 매체에서 제프리 팩토리즈와 인터뷰한 것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자기만의 길을 찾으려는 젊은 예술가에게 조언한다면 뭐라고 하실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한테 이 질문 진짜 많이 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한테 조언해 주세요.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조언한다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방식의 답변을 들려줄지 진짜 궁금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프가 대답을 했냐면, 저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압니다. 영향력은 친구, 나를 둘러싼 환경,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포함입니다. 어릴 때 저는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난 할 말도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내게 부족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의 다양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게 훨씬 흥미로울지 모릅니다. 과거의 작품을 보는 것보다요. 결국 어떤 조합을 만들지를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적절한 맥락에 자신을 놓아두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어떤 영화를 만드는 것을 꿈꾸는 지망생이 감독에게 찾아갔을 때 영화 많이 보세요 보다 훨씬 실제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술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굉장히 좋은 답변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이 답변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모추님은 오늘 마지막으로 관객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소감도 좋고요. 오늘 이야기 나눈 소감도 좋고요. 끝인사를 들려주시죠. 일단 즐거운 연휴 되십시오. 하고 제가 남의 극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굉장히 좀 또 제 작업도 아닌 영화를 감히 이야기를 나누는데 영광이었습니다. 그 연휴 되실 때 무비랜드 한번 놀러 오십시오. 제가 팝콘 맛있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주신 모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프F 시리즈 드로잉 라이프가 이번 주에 개봉을 해서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뭐 디자인 예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이 영화를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지만 저는 본인만의 삶의 태도를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감을 주는 다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있게 관람하셨다면 주변에 좋은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